최근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공룡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나요? 자, 이번 편에서는 최근에 어떤 흥미로운 공룡 연구 발견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우리나라 장시성에서 최초의 신문폭룡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룡 대국으로서 우리나라 각 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룡 화석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이 있는 성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은 무엇인가요? 장시성은 종종 네티즌들에 의해 아카린 성이라고 불리지만 거대한 용의 골이라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굴된 공룡 화석은 확실히 주목할 만합니다. 백악기 말기에 여기는 용족이 번성했던 공룡의 낙원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선사시대 행성 1시즌 위 수편에서는 당시 남웅족의 생태를 묘사했습니다. 그중 잠수용은 장시성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을 대표합니다. 올해 7월 과학보고서에서 제목이 중국 동남부 간주시 300호통에서 발견된 첫 번째 신문폭룡에 관한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강서성에서 발견된 새로운 수강류 공룡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이 종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룡종을 명명한 고고학자 시싱 원사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이를 시시 아시아 티라노사우루스로 명명했습니다. 아시아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201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간저우시 샤오진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두개골과 꼬리 척추, 후지 등뼈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수용과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생존 시대는 약 7200만에서 6600만 년 전입니다. 아시아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매우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몸 길이가 3m에 불과합니다. 5m에서 4m 사이이며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아시아 티라노사우루스는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장 빠른 성장기를 지나갔습니다. 아시아 티라노사우루스는 중소형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명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장시성에서 발견된 공룡들을 살펴보면 중국 간난공룡, 간저우 장시공룡, 장시 난캉공룡과 난캉 간저우 공룡. 누가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동전 크기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타이론의 형태와 잠수용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잠수용이 속한 계통은 분지공족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장문형 타이론에 속한다. 무늬가 좁고 길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피노초 공이라고도 부른다. 반면 아시아 타이론은 신문형 타이론에 속한다. 두개골이 앞뒤로 상대적으로 짧다. 계통 분석 또한 보여준다. 아시아 타이론은 타이론아크의 여러 도시 타이론 및 특타이론과의 관계가 더 가깝다. 이건 흥미롭다. 왜냐하면 늦은 백학시 몽골 중하의 사막에서 신문형 특타이론이 최상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문형 분지룡은 2급이다. 그리고 남웅족에서는 장문형 잠수용은 거의 9m에 달하는 체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이다. 신문형 아시아 타이론은 오히려 체형이 작은 쪽이다. 이는 늦은 백학시 타이론과의 풍부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클 수 있음을 설명한다. 공공화석은 무엇을 보존할 수 있는가? 화석의 완전도는 고생물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형의 공룡처럼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공룡 동굴 사자나 공룡 호박, 그건 생각하지 마라. 현재 가장 완벽한 보존 방법은 공룡 미라이다. 예를 들어 가장 완전하다고 알려진 공룡 화석, 그것은 미라화된 북부 등골이다. 이렇게 큰 체형의 공룡 비늘 세부 사항을 3D로 보존하는 것, 기본적으로 화석 보존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뼈, 위장, 피부, 깃털에 관계없이 심지어 내부의 연조직까지도 그것은 모두 외부에 국한된다. 그럼 내부를 보존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2006년에 고생물학자들은 오징어의 모낭에서 영감을 받았다. 화석에서 멜라닌 세포 구조를 발견하는 것과 연관지었다. 고생물의 실제 색깔을 해독하기 위해 딱 좋다. 조류는 공룡의 후손이다. 그래서 현대 조류의 다양한 색깔 깃털 속 멜라닌 형태와 배열 방식을 바탕으로 공룡의 색깔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생물군의 특이한 배장 화석에서도 멜라닌을 보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중화공조가 근처의 공조와 무지개용 등 다이깁 공조, 실제 색상으로 복원되었다. 그러면 좀 더 대담하게 화석에서 단백질이 보존될 수 있을까? 2017년에 이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5억 년 전이 공조 체내에서 콜라겐을 추출했다. 이 공조는 중화의 첫 번째 공조이다. 목풍공. 그러나 콜라겐과 같은 유기물은 특정 조건의 화석에서 수억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을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에 한 논문, 실체 샘플을 숨기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증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콜라겐의 반감기는 약 500년이다. 그러나 고대의 화석에서는 콜라겐의 고전적인 삼중 나선 조각이 널리 존재한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콜라겐에 특별한 안정성을 부여했다. 연구는 결국 비공유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너무 뾰족한 산소가 그 전자 밀도를 다음 너무 뾰족한 탄소 원자 방간석 궤도로 제공한다. 따라서 거품 불일치 원리에 기반하여 수분 분자가 너무 날카로운 공격을 막습니다. 현재 공공화석에서 추출한 고단백질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 발견의 관점은 후속 연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를 선정해야 한다면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갈 수 있는 공룡, 그럼 저는 초공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발견된 이후로 계속해서 공룡의 한계를 도전해왔습니다. 1972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소녀 비비안 존스, 고타이티 채석장에서 흩어져 쌓인 거대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 이 화석들 때문에 멀리서 보면 반사카와 너무 닮았다. 그래서 초기 고생물학자들은 이를 고구사카라고 불렀다. 가장 혼합된 대형 공룡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년간의 정리 끝에 몇 개의 새로운 거대 무르피 공룡으로 태어났다. 이들은 모두 비비안 초공으로 분류되었다. 처음에는 최근에 페이스북에 따르면
초공의 체장을 40에서 45m로 추정했다. 체중 180톤의 괴물, 최대 공룡의 왕좌에 직접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발견된 새로운 표본인 금보, 초공의 체장을 35m로 줄어들게 했다. 최대 공룡의 칭호를 잃었다. 하지만 2021년에 고생물학자들은 다시 초공의 표본을 새롭게 측정했다. 이번에는 초공의 체장이 39에서 42m에 이를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추라고 불리는 BYU-924도 초공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무게가 아닌 초공, 체중이 100톤을 넘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42m의 극한 체장은 초공을 현재 알려진 가장 긴 척추동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것이 초공의 끝은 아니다. 최근에 고생물학자들이 거대한 무릎을 탐구하려 했다. 공룡의 수명을 하시와 비비안 초공의 표본을 선택했다. 일반적으로 공룡의 수명을 측정하는 것은 뼈 단면의 주기적인 성장 박피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새로 발견된 차르 미가시스 공 사망 당시 53세의 고점을 기록했다.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는 겨우 28세였다. 그러나 초공의 사망 연령은 놀라운 225세에 달했다. 이 결과는 확실히 다소 과장되었다. 사실 화석 보존 문제로 인해 연구자들은 이번에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초공의 수명을 측정하기 위해 초공의 갈비뼈를 사용하여 남겨진 초기 척추뼈로 추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가 정확한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타이탄 거인의 꼬리 용도. 무릎이 공룡에게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특징에서는 여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차롱크 비주류 상형제, 목에 장식을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서는 이들 거인들은 각자의 개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변태 수탉의 꼬리, 휘날리는 형태로 변했다. 마멘도라의 꼬리, 작은 유성 망치로 변했다 등등. 그러나 후기 타이탄 거인 수탉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 같다. 단순히 몸집이 소처럼 크기만 하다. 등등의 형태일 뿐이다. 아마도 선사시대의 행성에서 기낭 외형을 이 장면으로 대담한 혁신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창학자들이 발견했다. 만백가는 타이탄 거인들의 꼬리 형태이다. 우리가 처음 인식했던 것과 다르다. 좀 더 이전에 고창학자들은 푸시 삼각형 수컷의 꼬리 자세에 대해 역학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꼬리는 방목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남미의 몇 가지 타이탄 대형 공룡에 대해 꼬리 자세의 재구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아다만티나 공룡과 옥수수 대형 공룡도 S형 꼬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꼬리는 정복형이었습니다. 곡선 부분은 앞쪽에 위치했습니다. 꼬리 척추 후반부는 평탄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런 꼬리 구조는 아마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순수한 르네상스가 아닙니까? 팔꼬리 신교가 공식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연구는 또한 이런 꼬리는 그들의 종간의 싸움에서 다섯 번째 다리로서 지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바로 선사시대 행성에서 묘사된 대결 장면이 아닙니까? 댓글은 반드시 한 문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선사시대 행성 영원히. 그런데 삼각추룡의 이 방곡형 꼬리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혹시 쉽게 들리기 위해서인가요? 이것은 후속 심층 연구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정야연의 이륙 방식, 잘 알려져 있듯이 야연도 공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끌어올릴 수 없죠. 맞죠? 역사상 가장 큰 비행생물로서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200kg이 넘는 거대한 생물이 어떻게 날아야 가장 효율적일까입니다. 최근에 고생물학자들이 모델링을 통해 조정야연의 최적 이륙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다큐멘터리 공룡과 함께의 조정야연입니다. 위성과 같습니다. 한 전시가 풍신야연과 견줄 수 있습니다. 실제 본체는 5에서 6m의 전시입니다. 하지만 대형 야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팀은 5m 전시의 조정야연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에서 근육 기반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연골 조직도 포함했습니다. 그런 다음 야연의 세 가지 주요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2족 발사식 이륙, 2족 반대 이륙식입니다. 그리고 네 발로 이륙하는 방식의 가능성.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족 반대 이륙 방식을 사용할 때 이륙 시간이 가장 깁니다. 반면 네 발로 이륙할 때 이륙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또한 힘을 주는 것과 이륙거리도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형 야생 연어에게는 네 발로 이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륙 방식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영화와 영상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야생 연어의 이륙 방식입니다. 중소형 야생 연어에 대해서는 어떤 이륙 방식이 더 적합한지 후속으로 더 깊이 있는 모델 연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입니다. 최신 양육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와 삼촌, 좋아요와 투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